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활동을 해온 신인규 변호사가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시절 나는 국대다라는 공개 토론 방식으로 대변인이 됐던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화로 민심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당을 떠난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꼰대 보수정당 이미지를 바꾸는데 신인규 변호사 같은 젊은 피해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와중에 이뤄진 젊은 정치인의 탈당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들이 만들어 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선정해서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댓글마당에 김무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고의 방송 청취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자 100만 정어리 때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김무수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계 각국에서 슈퍼챗 보내주시고 또 응원의 글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주 각 나라 시간 다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이 동시간에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고 계시는구나. 미국에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또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독일, 폴란드. 아 이렇게 정치본색이 세계 최고 프로그램인 거 어제 제가 다시 새삼 깨달았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댓글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기까지 보내드릴 수 없어서 선물 선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선정하겠습니다. 보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해외에서 보고 계시다가 선정이 되신 분들은 한국에 선물하고 싶은 분들 정해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그분 성함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백운기의 정치본색 사랑해 주시면 올해 안에 100만 정어리 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58만 명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함께할 네 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전,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바세 대표. 방금 기자회견 했잖아요. 방금 날라왔습니다. 우와, 10시에 기자회견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예약하는 거라서요.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방송 시간에 차질 없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우리 신인규 정바세 대표 탈당 기자회견하고 따끈따끈하게 그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첫 방송이니까요. 예. 여기서 이제 다 궁금했던 내용들 혹시 주시면은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인규 대표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신상 발언을 한다고 해서 뭘까 제가 궁금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미리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만 먼저 아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만 짐작컨대 탈당하겠다는 것 아닐까 그랬는데 제 예측이 맞았어요. 그러면 오늘 신인규 대표 기자회견 했으니까 맨 처음에 그 내용부터 좀 들어봅시다.
탈당을 결심한 이유, 아까 탈당 선언문도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녹취로 들려드리겠지만 본인이 직접 오셨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왜 탈당하셨습니까? 뭐 우선은 사실 국민의힘에 제가 그 변화와 개혁의 희망을 안고 들어갔던 것이지 그 이상의 이하의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제가 겪은 국민의힘은 한 3년 넘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을 농축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저의 한계에 저는 도달했다. 그리고 제가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뭘 교정을 요청을 해도 항상 그 정체성을 문제를 삼거든요. 뭐 가짜다, 뭐 보수를 망치려 한다 이런 식의 그 조금은 엉뚱한 프레임으로 자꾸 이렇게 그 대응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그 대화로서 뭘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저는 4가지 그러니까 4기를 제가 늘 지적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바로 기득권이고 기소만능이고 기고만장 그리고 기회주의 4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득권이나 뭐 기고만장한 태도나 뭐 기소만능이라고 하는 그 비전과 가치 없이 그냥 압수색으로만 하는 이런 행태도 문제지만은 제가 오늘은 기회주의라는 거를 주제로 해서 저희 탈당 그 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양이 되게 길었는데요. 너무 많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핵심만 짧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탈당, 자기가 몸담았던 당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은규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을 상대로 제가 가처분 소송을 당원들을 대리해서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면 사실은 또 갈 때까지 이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참 황당했던 것은 소송을 했던 것은 최후 수단이고 저항권이었는데 법원에서 이겼어요. 제가 대리를 해서. 근데 룰을 바꿔가지고 패소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야 진짜 이런 행동까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소송 얘기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 가처분 소송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상 이상의 일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 이후에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또 룰을 바꿔서 마치 김기현 대표가 다 될 거라고 예상했고 지금 됐고요. 그 이후에도 김태우 구청장 때도 야 이거 진짜 사면복권 해주나? 근데 왠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후보로 만드나? 근데 진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룰을 지키지 않고 내부에서조차도 상대방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런 행태에는 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것을 안에서 바꾸자라는 여론도 많았어요. 제가 탈당을 결심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성급하게 나가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이 안에서 뭘 해보자 이런 의견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정말 존중합니다. 대신에 저는 제가 오늘 탈당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 결정도 저는 존중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뭐 나와서 좋은 정치를 하고 안에서 좋은 정치하고 저는 그게 다 나라를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오늘 탈당계를 당에다 제출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께서는 이준석 대표 시절에 나는 국대다 이 공개토론 프로그램으로 이제 부대변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상당히 청년층 지지가 국민의힘으로 많이 몰렸고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젊은 피들의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는 청년 얘기를 많이 하고 대통령이 되면 30대 장관도 발탁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배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상식과 있는 그대로만 좀 룰을 지켜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실 너무나도 기득권이 견고한 거고요. 그 기득권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너무나도 이 손이 많이 뻗쳐 있는 거예요, 당 내부에.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습니까? 정말 죽어가던 정당에서 또 후보까지 내가지고 대선도 이기게 했고 여러 가지 역량을 펼쳤는데도 당에서는 이걸 약간 토사구팽으로 비유를 하는데 필요할 때는 써먹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이렇게 버려버리는 이제 이런 문화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이런 청년 정치라는 것이 청년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소모품이나 액세서리로 쓰임 받는 전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이상 이제 묵과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양당의 독과점, 그 기득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양당을 기준으로 보면 양당 독과점이고요. 정당 내부로 보면요. 6070 세대의 독점입니다. 독점. 그러니까 독과점도 아니고요. 그냥 특정 세대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본인들의 천수를 누리겠다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세대투쟁적 관점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저는 안에서 공간이 없으면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안에서 기다려가지고는 이분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그게 뭘까 궁금한데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정치 변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길이 어떤 길일지 궁금한데 일단 신당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가 저와 생각이 같아서 한다 그러면 전 도울 생각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득권을 타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득권인데요. 여기에는 뭐 특정 세대, 특정 성별, 특정 지역도 있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반기득권으로 저는 뭉쳐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기득권의 핵심이 뭐냐면은 제가 와서 정당 생활 짧게 해봤는데요. 짧고 굵게 해봤는데 너무 폐쇄적이에요. 너무 독점적입니다. 한 일파가 권력을 잡으면은 그 화무시비롱이라고 권력이 짧은데 그게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행사하거든요. 소수의 독점된 그런 권력 문화를 저는 바꿔야 된다. 그럼 그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치의 입구를 열어야 됩니다. 정치의 입구를 열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가져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들어오면요. 공정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그게 시장 원리와도 맞고요. 우리가 경제 영역에서도 독규법이라고 해서 독점규제법이 있는데 경제 권력도 독과점을 규제하고 처벌도 하거든요. 근데 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독과점을 놔둡니까? 심지어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 상황이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런 독점에 대해서는 결국 나쁜 거기 때문에 그 소비자라고 하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 길을 저는 가고자 합니다. 혹시 이번 탈당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동안 신인규 대표와 좀 가까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천하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의라는 개념은 조금 맞진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이제 제 입장을 다 전달을 드렸고 저도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다 이해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동진대 뜻은 같은데요. 나라를 위한 뜻은 같은데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로 또 이렇게 이해가 된 부분이 있고요. 저도 뭐 제가 이 당에 들어올 때 누구의 승인을 받거나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도 제가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 길에서 뭐 어느 길에서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가진 이 뜻을 저버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뜻을 지키는 데에만 저는 올인을 할 것이다. 저 그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신인규 정바세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바세 활동은 계속 하시는 거죠? 제가 정바세 대표고요.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일단은 계속 하는데 임기도 있습니까? 임기도 다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정당 바로 세우기는 정당들을 바로 세우는 역할들을 나름대로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뭐 어떤 고민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결정하는 제 정치적인 결정을 또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김철근 실장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신인규 변호사 탈당할 거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언제 알았어요? 뭐 시점은 뭐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예. 그 좀 일찍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일찍이라는 것은 김철근 실장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예. 신인규 대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 크게 무리를 지어서 이제 당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건데 그 당에서 내부 비판을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예.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홀로 서는 그런 기분일 텐데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거 보고 우리 신인규 대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큰 제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젊은 정치인이
보수 정당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실망하는 모습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원할 만합니다. 김철근 실장께서는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합니까? 자주 보고요. 예. 그리고 큰 틀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이럴 때 의논도 하고요. 그렇게 동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준석의 형님입니다. 그렇다면 17.7% 신당 지지율의 이게 핵심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 어제 다 그 그런데 얘기하면서 이거죠. 지금 이제 이른바 집권당이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뒀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이준석 전 대표는 18% 정도 질 거다 이렇게 예측도 했고 실제 17.15% 대패를 했는데 이 대패를 하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임명직 당직자들을 그냥 사퇴시키고 아니 세상에 그 헌정사에 없던 일입니다. 책임을 지려면 당 대표소부터 책임을 져야 되고 실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사면복권 해갖고 전직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사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의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고 정당 지도부가 싹 다 변해야 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요. 그냥 뭐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무슨 이제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이 나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혁신위 한다는 등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총선 기획단 띄우고 인재영입위원회 띄워서 마치 총선 분위기로 가면 현 지도부가 뭐 연명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그 지나간다면 과연 민심이 수용을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은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든 유감을 표명하든 그럼 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내년 총선 180일을 앞두고 이 상황 이대로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는 없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는 그대로 가면서 혁신위원회나 무슨 인재영입위원회나 총선기획단에 이런 거 띄워서 문의만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바꿔서 과연 총선에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엔 거의 보수 괴멸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은 우리 신인규 대표 같은 분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왜? 당이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 없다면 결단해야 되고 결단할 시점이 오고 결단할 사람들은 꽤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김유정 의원 질문의 핵심은 신당 가능성을 묻는 거였는데 김철근 실장 말씀 쭉 들어보면 할 것도 같고 안 할 것도 같고 신당,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지금 이대로요. 이 상황 국정운영 기조 변화 없이 이 당 지도부로 총선을 치른다 하면서 마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몇 사람을 품어야 되고 안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달걀입니까 품게? 그리고 이 상태대로 공천을 주니만 이걸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 상태로요. 공천 받아본들 거의 패배가 확실시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잘 되는 일이라고 덥석 물고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신윤기 변호사 탈당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성원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신윤기 변호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려운 결정을 했고 또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열려 있는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좀 큰 정치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복원이라는 것과 또 한국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성원을 힘입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다님 기자회견 보다가 정치 본색 보고 싶어서 다시 이리 왔는데 또 신인규님을 보면서 마음의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옳은 정치, 바른 정치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입벌구랑 빨래 건조대 아이디가 이렇게 걸으세요.
뼛속 진보인 내가 신인규를 보면서 보수를 응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금은숙님 꽃길만 걸으셔야 할 텐데 이제 시작입니다.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언젠가는 꽃길이겠죠. 가는 길에 응원합니다. 으쌰으쌰. 목포의 어매님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편이다. 김대중 대통령님 어록입니다. 깍꿍이님 멋진 보수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라비님 오늘 신인규 변호사 탈당 기자회견 봤어요. 진실된 말 공감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새로운 출발 스픽스 정어리 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로즈님 어제 스픽스몰에서 낙지 구매해서 먹었는데 정말 연하고 맛은 짱. 왜 갑자기 또 낙지? 네, 낙지 정말 맛있었어요. 예. 이은영 소장께서는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탈당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 이제 지금 딱 시기가 저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지금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그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가장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부정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타이밍상으로는 굉장히 신당은 이제 창당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지금 탈당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금 김철근 우리 저 선배님 얘기하시는 것도 이대로는 그냥 어쨌든 수도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조 아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유정 의원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막 탈당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변화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내부 탈당 러시의 신호탄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럴 용기와 생각이 있는 의원들이 만약에 많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서재 그 보궐선거 지고 나서 4일인가 있다 긴급해 보이지 않는 의총을 5시간 이상 열었는데 결국에는 내 밑으로 다 그만둬 이런 결론만 내렸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럴 용기와 생각이 있었다면 그 긴급 의총에서 저는 이런 의견들이 화산처럼 분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천이 두렵고 그 뒤에 숨어서 전망만 하고 있지 내가 먼저 깃발 들고 나간다 이렇게 박차고 나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가서 뭔가 개척하는 형태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을 한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현역 의원 중에서 허은하 의원 정도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뜻을. 이제 몸은 국민의힘에 있지만. 그런데 나가면 이제 원외가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선뜻 감행할 만큼 지금 당장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 위기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얘기는 계속해서 합니다만은 뭐 결정적인 이런 얘기는 또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본인들의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외칠 그 용기는 없는 거죠. 그렇게 나갈 마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관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밭길인가? 옳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편한 길인가? 저는 그게 가장 합당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편한 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일단 저는 그 길을 성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신인규 변호사의 탈당 기자회견은 참 어려운 길이 예상이 되는데 그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평가하고 성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옳고 그름은
이제 국민들이 또 판단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소장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론조사 가지고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관심을 모았지요. 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일단 관심 모았던 게 신당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신당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47.5인데 국민의힘이 19.0, 윤석열 신당이 14.2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는 민주당이 좀 더 빠지고 국민의힘은 26.1, 그 전에는 19였는데 국민의힘이 더 많고 19였을 때보다 윤석열 신당보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17.7.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보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더 아직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이은영 소장, 먼저 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어제 서종욱 변호사가 아주 악의적인 여론조사다. 윤석열 신당 지금 뭐 실체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걸 상정해서 여론조사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비판을 많이 하던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게 이제 문제가 그 비판이 좀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신당,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신당 이렇게 두 개를 다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도 있고 윤석열 신당이 있다면 이게 국민의힘이 무슨 당인지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설정, 가정 자체가 조금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그 삼지대 사이즈가 지금 큰 상황인데, 윤석열 신당이라는 것과 이준석 신당, 어쨌든 여권이 분열하는 상황에서 두 개의 신당이 나온다고 할 때 어느 게 더 좀 지지를 받겠냐. 그런 가정하에서 설정하에서 저걸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 만만치 않다 지금. 그거를 이제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지금 중요하게 이준석 신당이 지금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17.7.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는 빼버리고 신당만 가지고 놓고 보면 윤석열 신당은 14.2고 이준석 신당은 17.7인데 그 서울에서 어쨌든 윤석열 신당보다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신당은 13.9 나오고 이준석 신당은 15.1이 나오는데 중요하게 그 갈라지는 포인트가 20, 30대 지지예요. 예. 20, 30대가 그 윤석열 신당은 10%대인데 이준석 신당은 20%대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지지가 윤석열 신당은 8.2%밖에 안 되는데 이준석 신당은 17.1%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좀 지지가 떨어지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출연할 때. 그게 이제 호남과 2030 세대에서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면은 또 무당파 쪽에서 일부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여러 군소신당에 비하면은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10% 응답률을 넘지 않으면 발표를 하지 않기로 몇몇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합의를 했나요? 그건 자기네들끼리 이제 조사협회라고 코라라고 해서 예. 그 ARS 조사를 안 하는 회사들끼리 협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평상시에도 그 준칙은 있었는데 그 자기네들의 그 준칙을 조금 더 세부화 시켜갖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ARS 조사에서 민주당이 50% 넘는 숫자가 좀 여러 개 출현이 되고 그리고 그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격차가 거의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좀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 ARS는 신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한 번 더 표명을 해준 건데 이게 예전에도 계속 똑같이 있었어요. ARS 조사하는 회사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협회 만들었고 전화 면접 조사하는 데는 따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ARS 하는 회사는 서로 회원 가입을 안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그 정치 조사 분야에서는 ARS 회사들이 거의 다 시장을 다 잠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에서 이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정당 지지율이 계속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는 속에서 이 전화 면접 조사 회사들이 그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이제 그 RDD 할 때는 7% 이상 응답률이 나오도록 자기네들이 조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상 번호는 10% 넘게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덧붙인 게 그 응답자들한테 좀 리워드, 그러니까 보수를 좀 예. 줄 수 있게 좀 법적인 걸 풀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응답률을 더 높이겠다. 이런 차원의 자기네들이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앞으로 ARS 조사는 발표를 못하게 하겠다. 실제 그 법을 만들긴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이 만들었는데 여론조사와 관련한 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ARS 조사들을 정치조사에서 쓰다 보니까 3% 이하의 응답률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약간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ARS 조사 자체를 공표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나오는 거는 좀 조금 과장된 그 헤드라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번 여론조사 그 자제 움직임에 정권 차원의 입김도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저는 약간 이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그 MBS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다른 조사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좀 튀어왔었거든요.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뭐 20% 이하로 떨어진 자료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건 이제 다른 조사들하고 너무 반대되는 흐름이어서 차라리 MBS 자료는 정당 지지율을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ARS 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걸 주도했던 회사가 뭐 케이스탯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협회가 지금 매트릭스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연합뉴스랑 정기조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좀 정당 지지율이 약간 민주당이 좀 떨어지게 나오는 데이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좀 그런 정당 지지율 갖고 좀 약간 그런 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죠.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살펴봤는데요. 이제 신당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또 하나의 관례는 이른바 윤석열 신당설이잖아요. 네. 이건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대통령께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겁니까? 네. 뭐 직간접적으로 다 뭐 그리고 확인했고 현재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특히 인재 정책을 통한 네. 자기 총선의 승리가 절대적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뭐 그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소수 여당과 같이 함께 하는데 예. 또 굉장히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당의 뒷받침 이런 것이 좀 강하게 가야 되는데 또 당은 당대로 국회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 아쉬움의 표현을 어떻게 좀 확대 해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거기에 가감해서 아마 그 신당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김유정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려면 지지율이 뭐 좀 있어야지 30% 발랑갈랑 하는데 뭐 잽이 됩니까? 그래서 뭐 저런 지지율 갖고 무슨 신당을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데 왜 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사실 대통령 마음대로 다 이렇게 요리하고 계시면서도 왜 신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이 오히려 역으로 좀 일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소수 여당 데리고 일 못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어려움을 이제 토로한 셈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신당을 좀 생각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김한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이제 본인 입으로 명시적으로 기자 질문에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40%는 넘어야 신당을 뭐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얘기할 때 지금이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름서부터 그 윤석열 신당에 대해서. 그래서 아리땡 굴뚝에 연기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마음은 굴뚝 같은 게 있지만 여건상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잠재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탈당해서 대통령이 신당 만들면 국민의힘은 야당 되는 거거든요. 신당이 여당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의 또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갈라져서 신당이 만들어지는데 또 다른 신당으로 또 할 것인가? 그 경우에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어제 여론조사는 그냥 하나하나 대입했을 뿐이고 3자 보수가 3개로 쪼개졌을 경우는 또 상정 안 했기 때문에 그 경우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대통령이 소수 여당 데리고 일 못하겠다 이렇게 푸념하실 게 아니고 제1당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논의를 하십시오. 그게 협치지. 지금 신당 이런 얘기 해봤자 결국에는 6개월 후에는 레임덕 오고요. 이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인데 왜 그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 또 나온 말들 눌러가며 잠재워가며 이런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철근 실장 보시기에 윤석열 신당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김유정 의원 얘기처럼 국정운영 지지도가 어느 정도 높았을 때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그 후폭풍을 민심 수습을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지도부를 일단 전속시키기로는 했는데 연일 나오는 여론조사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혁신위를 띄운다고 하는데 그 혁신위가 얼마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결국 연명치료 수준의 상황을 언제 끝낼 것이냐. 끝내고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한판 벌릴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신당을 거의 대부분 차렸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자기하고 같이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신 그런 분들이 다수가 정치를 하면 뒷받침을 해주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왔고 그런 욕심을 대부분 다 많이 갖습니다. YS는 신한국당을 차렸고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 민주당을 차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저는 창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스타일로 보면. 왜? 지지도 전광판 안 보니까 나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이후에 계속 언론에 회자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한길입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하면 정치권에 관심 있다고 아는 사람은 전부 저분은 정계 개편 기술자다. 상당 전문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자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가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김한길 픽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혁신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도 김한길 픽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만큼 벌다가 정 안 되면 김한길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으로 창당으로 갈지 비대위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결심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림들을 일부 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국민의당이 있는 상태를 얘기했는데 새천년 민주당 방식을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결국 그리는 그림은 밖에 당을 하나 만들고 이 당을 신선합당으로 통합시키는 거겠죠. 왜? 여기에 당을 남겨놓지는 않겠죠. 남겨놓으면 분열이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반발을 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뭐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럼 거기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찌됐건 국민의힘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셨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결단을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을 만든다면 국민의힘까지도 아우르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하면 노무현 대통령식의 열린우리당 방식으로 일부 세력을 끌고 나가서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탄핵이 되면서 역풍이 불어서 과반을 획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풍이 다시 또 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당을 두 개로 만드는 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신당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 보수층에서 윤석열 신당이 있을 때는 똑같이 나눠가거든요. 보수 성향층이 국민의힘 38점이 윤석열 신당 30.9를 똑같이 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 신당을 이 국민의힘이 이 신당을 이렇게 덮어 씌우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합치면 파이가 커지는데 이준석 신당에 나올 때는 보수가 국민의힘의 56.7이고 이준석 신당이 18.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 이준석 신당에 나와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면은 여기는 뭐 10%대밖에 안 되는 당이 되고 국힘은 원래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신당을 같이 띄우는 작업이 파일을 크게 해갖고 이거 덮어 쓰려고 지금 지지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보수가 외연 확장을 해서 보수 승리의 그렇죠.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냐라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와 중도와 호남의 소구력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건 윤석열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수사라는 것은 특수부 검사들이 사건을 장악하고 이끌어갈 힘이 있거든요. 근데 정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의도를 갖고 해도 이 역작용이라는 게 늘 나오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고민 지점은 뭐냐면은 당력을 최대한으로 쏟아부어도 수도권에서 17% 이상으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나경원 다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도 안 되니까 이제 이거 백약이 무효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 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김한길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정치를 모르셔도 야 이러다가는 백석이 깨지는구나.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재창당 수준으로 바꿔서 비대위원장을 안치든 해서 당을 쇄신해서 확장을 해도 좀 시간이 너무 모자르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놔둬서 이걸로 집토끼 전략,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남권을 먹는다는 것이고 신당을 만들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애매한 관계의 중도 성향의 신당을 어용으로 꼼수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중도 확장은 그 신당 유사한 것으로 해서 표를 담은 다음에 이 두 당을 나중에 합치겠다. 이러면 이제 백석 이상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전형적인 그 정치인들에 의한 꼼수 정치고 이합 집산이거든요. 이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전 이제 국민들에게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한 20년 넘게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통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다. 이 점을 간과하시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이은영 소장께서는 캡을 좀 큰 걸 만들어서 씌우는 그런 식의 신당이 그렇죠. 될 것이다. 윤석열 신당이라는 걸 만들어야지 보수가 양쪽으로 똑같이 가요. 예.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 쪽이나 무당파층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를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신당인다라는 거를 가지고 중심축을 가지고 씌우는 거죠. 신인규 대표 분석은 국민의힘은 그냥 두고 네. 이건 이제 영남당으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을 딱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각자 득표 활동을 해서 나중에 합치는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남아서 형식적으로 남아 있고요. 국민의힘 지금 장악했기 때문에 더 반발 나올 것도 없어요. 그냥 영남 분들하고 같이 공천 논아먹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전제하에 영남당으로 축소시키고요. 밖에서 김한길 위원장이든 누가 됐든 이미지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당에 대한 뒷작업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도권의 표를 다 나눠 먹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후보 안 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새로 만들어진 그 이른바 중도 3층 정당이라고 할게요. 그 정당이 후보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럼 후보 겹치는데 그다음 예를 들어서 후보를 한 명만 내기로 연합한다. 연합한다 하는 순간 같은 당이네. 이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그 두 개의 당을 그대로 가는 것은 공학적인 사고로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는 김철권 시장이 말씀과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저는 대통령과 그분들은 생각이 반대인 게 달라요. 지금 맞아요.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요. 국민들은 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데
언론이 24시간 욕을 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에서는 이게 구청장 선거니까 효력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 판을 짜면 된다라고 아마 주변에서 조언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을 또 이렇게 속이는 그런 얘기도 어차피 하고 있지 그 안에서 않겠습니까? 인물 교체를 하면 이게 보수가 분열될 수 있잖아요. 그걸 막는 게 윤석열 신당이에요. 신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윤석열 신당 얘기해봤는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 아까 17.7 정도 나왔습니다만 별로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조정훈 의원이 했어요. 조정훈 의원 아직 시대전환 합당은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이제 곧 가기로 돼 있는 조정훈 의원이 뭐 별로 영향력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파괴력이 만약 신당 만든다면 밖에서 파괴력이 있다 없다 가지고도 분분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의 가치는 비교적 올드하다고 느껴지는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대조가 되는 겁니다. 나가서 이준석 대표만 있는 신당을 만들면 네. 그건 컬트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컬트 정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100% 확신합니다. 21일, 22일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뉴스토마토가 의뢰하고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건데 여야 3당에다가 윤석열 신당, 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한 거랍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 유승민, 이준석 신당 17.7, 정의당 3.1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조정훈 신당 섞어도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신상을 구상보다 항상 좋아하세요. 그리고 신상품? 신상품이니까 또 국민의힘, 민주당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건 뭐 명백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 새로운 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인데요. 진짜로 투표장에서 그렇게 이어질 것이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아니다. 그래서 제3지대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던 거군요. 이게 이제 상상의 최대치다. 이게 최대치다. 예, 방향성은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 하하. 조정훈 의원 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분은 권력만 쫓아다닌 사람이잖아. 우선 그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으로 됐죠. 당선돼갖고 그때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입니다. 됐다가 지금 그 집권당인 국민의힘으로 고통합하려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그 권력에 대항해서 뭔가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듣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질문 나오니까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근데 조정훈 시대전환 아닙니까? 그 3당 조정훈 시대전환 아마 여론조사하면 몇 프로 나오죠? 제가 보기엔 1%도 채 안 나올 텐데. 안 나와요. 네. 근데 뭐 조정훈 이름 넣으면 같이 나온다고 좀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유정 의원, 조정훈 의원은 원래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지난번에 비례위성정당, 예. 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하고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이렇게 된 셈인데 나중엔 다시 또 이제 각자 그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본인이 시대전환이라는 그 원내 정당이잖아요. 어찌됐건 1인 정당이긴 합니다만은 원내가.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 놓고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뭘 내가 당을 만들어도 저 정도 나온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동갑인지 뭐 그 70년대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생각이나 철학은 굉장히 저는 처음에는 조금 신선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고루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이런 말 할 처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사섭님,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면 당명을 추천합니다. 숭구리 당당 숭당. 옐로우님, 윤석열 신당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부터 국힘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 만들라고 했는데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예. 자,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갖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그 돌파구로 당을 쇄신해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당을 또 새로 하나를 만들어서 뭐를 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당설은 선을 긋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을 좀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혁신위원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장 인요한 혁신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건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러면서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하냐라고 아주 험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나는 뭐 이번에 저희 혁신위원장에 이뇨인 뭐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놀라셨어요? 예, 과연 한국 정치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타락을 했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정치, 한국 정치의 한계성을 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 선거를 총 제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기현 대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김기현 대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나머지 그저 임명직 당직자만 해소가 된다고 해서 국민이 그걸 납득할 거라고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면표용으로다가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출발을 시키는데 과연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거냐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참 임요한 교수 기상천외 발생을 해가지고서 지금 기상천외한 발생이다. 이뇨한 교수를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예. 뭐 정권을 부여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 정권이 범위가 얼마나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뇨한 지금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럼 뭘 바꿀 거냐 이거야. 그냥 그분도 내가 보기에 무슨 한계를 잘 모르는 거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야 다 바꿔야 하는 그 범주 속에 당 지도체제부터 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예.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수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넘을 수 없는 한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혁신회의 한계가 김기현 대표뿐이 아니라 그 위에 대통령까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행동 방향이라는 것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뭐를 혁신하겠다는 거냐 이게. 예, 김종인 위원장 일단 혁신위원회 자체에도 의문을 갖고 있지만 혁신위원장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인 거죠. 신은규 대표, 김종인 위원장의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에서 17% 이상 차이 나는 엄청난 대패를 했고요. 또 거기에 총력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리 보신하느라고 결국에는 임명직들 대리 책임 지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 취해왔던 그 오송 참사나 이태원 참사에서도 위에 정무직들 하나도 책임 사람 없고 심지어 지금 박희영 구청장도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위직에서 고생하고 땀 흘리신 우리 경찰관 분들이나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대신 물리는 이런 행태를 저는 지금 당 안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혁신이라는 것이 그 지금 2010년도 이후에 정치권에서 나온 것이요. 67번이라고 합니다. 67번 혁신이라는 말이 오남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나와서의 혁신은 말 그대로 책임회피위원회지 저게 무슨 혁신을 한다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질을 꿰뚫지 않고 거의 피부에다가 지금 데일밴드만 붙이는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당의 혁신은커녕 이대로 자멸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저 말씀을 지금이라도 당은 좀 새겨서 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김철구 실장 전권을 주겠다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정권을 얘기하는 걸까요? 범위도 없고 무슨 그 CBS 방송에서 그 취재 기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김기현 대표 측에서 했다는 얘기로 하면서 아니 우리는 애초에 줄 정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럼 결국 본인도 정권이 없는데 무슨 정권을 줍니까? 그리고 일례로 어떤 특정 인사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 받은 그분이 나에게 정권을 달라. 그러면 혁신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 인사한테는 정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인사가 그 혁신위원장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여한 위원장이 임명받기 전까지 상당히 여러분한테 혁신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고 지금 돌고 돌아서 인여한 위원장한테 왔는데, 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100번 옳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대패로 인해서 생긴 당내 민심 수습 방안으로 생긴 혁신위원회라면 참 책임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실에 용산이 있는 거고 하나는 당 지도부가 있는 건데, 그럼 혁신위원장이 이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좀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걸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자기 그 자리 그만둘 겁니까? 정권 줬으니까? 그럼 결국은 그 얘기까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혁신위원회에서 민심 수습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공천들 얘기하는데요. 공천들 경선으로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경선으로 할 때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인재들이 몰려와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때 경선하는 거예요. 아니, 수도권 지금 전패한다 그래갖고 출마할 사람도 지금 찾기가 어려운 판인데 무슨 경선입니까? 그 기술에 불과한 거죠.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거고 당을 지휘할 사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권이라는 의미 자체도 불분명하지만요. 제가 반대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준석 당대표는 선출직 당대표입니다. 근데 그 선출직 당대표에 대해서도 당이 보였던 태도, 이걸 봤을 때 전권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당대표가 일부 권한 넘겨준 거를 정권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요한 교수가 첫 번째 일성이 다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통합하자 이랬거든요. 이거는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다 내려놓자는 얘기는 본인들 자리에서 내려오란 얘기거든요. 거센 저항과 기득권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동시에 통합을 이룹니까? 이거는 모순된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고 있다. 정치를 잘 모르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갈립니다. 내가 아는 인요한 위원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뭔가 좀 크게 바꿀 거야.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뭘 할 수 있겠어. 정치를 뭘 알겠어.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찍었다고 하던데 김한길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인요한 위원장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의 관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김한길 위원장님이랑 매일 통화하는 친한 사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재훈 의원이 네네네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사모님하고 길길이 사랑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유정 의원이 김한길 위원장하고 청와대 같이 근무하시지 않았나요? 네, 같이 근무했었고요. 잘 아시죠? 잘 압니다. 그때 당시 국민과의 대화도 예. 청와대 내 TF 팀에서 같이 또 그래요. 준비도 했었고요. 잘 아는데 갑자기 이제 김한길 위원장님이 자주 등장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이미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굉장히 말을 아껴야 될 위치거든요. 그런데 막 매일 통화한다 이러니까 그거를 어쨌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부인하는 얘기를 또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있잖아요. 혁신위원장은 말을 아끼고 결정적으로 뭔가를 탁 내놓고 이거 다 받으세요, 수용하세요. 이 정도를 해야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건데 벌써부터 그 주변부적인 이야기잖아요. 김한길 위원장은 매일 통화하는 사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밖에 국민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 이런 쪽으로 자꾸 이 초점이 흐려지면 혁신위원회가 벌써부터 이게 김이 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굉장히 지금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다음 주에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단하고 인재영입위원회가 동시에 발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위원회하고 관계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혁신위원회가 한 두세 달 정도 반짝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혁신적인 안들을 내놓으면 그거를 당 지도부가 진짜로 혁신할 마음이 있고 전체를 수용을 해서 그거를 총선 기획단에서 반영을 하고 인재 영입도 하고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잘 일이 풀린다면. 그런데 다음 주에 총선 기획단도 인재 영입위원회도 다 뜬다고 하는데 공천 룰을 총선 기획단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혁신위원회에서 공천을 손대지 않는 한 무슨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래서 어제부터 이미 그제부터 다 이거는 의미 없는 거다. 무슨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했던 것이고요. 이미 지금 진행되는 순서를 보니까 별로 혁신위가 할 일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놓은 거는 다음 주에 5.18 국립묘지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어제 누누이 말씀드렸죠. 혁신위원장이 이태원 일주기 추모식이라도 가야 된다. 대통령 손잡고 못 가면 혼자라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벌써 이미 혁신의 방향이라는 게 혼란스럽고 길이 어디인지 벌써 길을 잃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소장께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성공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김은경 혁신위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이 인요한 지금 위원장님이 정치 경험이 워낙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지금 당이 새로 생긴다는데, 2개나 당이 생긴다는데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잘 하실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지지율하고 추이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도 지금 자료 나온 거 보면은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 시에나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기조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민생 중심으로 바뀔 거냐 그랬더니 바뀔 걸로 기대한다가 33.9, 기대하지 않는다가 64.4 나왔어요. 예. 완전히 기대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